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마저 자원해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 국방부 안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군들에게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왜 미군들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죠. 세계 1위 강국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제게 그저 국방 후진국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란 나라는 최악이었죠. 북한보다도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력도 미미한 수준이라 여겼어요. 우리 미군이 지키지 않았다면 진작 북한에게 점령당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대통령도 없는 나라라니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현대, 그런 기업들을 가진 나라라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런 제게 한국 발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 그곳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오거라. 하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동맹이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일 뿐이라 생각했죠.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엔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에릭, 잠깐 앉아보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은 설렘이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짧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군 전쟁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실전 지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군 경력에 한국 근무는 그저 시간 채우기용 기록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의 옛 군복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른 아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부심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최악이야.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이야. 빨리 다른 임무지로 발령받아 실전을 경험하고 싶어.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야 미국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제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깔끔한 도로와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일부러 창 밖을 외면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한민수 중령이란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존슨 대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한민수 중령의 억양이 어색한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이자 형제입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도 강화될 예정이고 양국 군사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존슨 대위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제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과?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군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솔직히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빡빡한 일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 가득했죠. 500시의 기상에서 510시까지 집합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죠.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미군 기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선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워야 후임이 앉을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규칙인가 싶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군인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한민수 중령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미군은 간단한 경례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존슨 대위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구시대적인 문화를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지를 둘러보고 규칙을 들으면서 제 반발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건 제가 알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경직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저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제 겨우 첫날이 끝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기지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무작정 기지를 빠져나왔어요. 숨통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지하철 안의 와이파이, 초고화질 스크린의 안내판.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어디를 가도 넘쳐나는 첨단 기술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어요. 세련된 패션,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걷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 안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시장통을 지나다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도 없고 휴대폰 지도도 익숙하지 않았죠. 그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제 곤란한 표정을 보고 알아채신 듯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유?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에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노부부는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식당이었어요. 우리 집이요. 밥 먹고 가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반찬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저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젓가락 잡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소. 당신을 보니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구려.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월요일 기지로 복귀하자마자 한민수 중령과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번 작전은 한국군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즉시 반발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미군은 대규모 부대가 한 번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로의 작전 방식을 고집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존슨 대위, 우린 형제 아닙니까? 한민수 중령의 말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협력할 뿐이에요.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훈련은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작전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결국 한민수 중령과 등을 돌린 채 훈련을 마쳤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주말에 만난 노부부의 따뜻했던 모습과 한민수 중령과의 차가운 대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고, 한국인들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군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각 부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소규모 부대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민수 중령의 지휘 스타일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전 방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형을 고려한 전술, 최소한의 병력 손실을 위한 계산,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죠. 존슨 대위,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 더 강해질 수 있죠. 한민수 중령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훈련 중이었어요. 제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죠.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민수 중령의 외침과 함께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큰일 날 뻔했죠. 괜찮습니까? 한민수 중령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전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훈련이 끝난 후 한민수 중령이 제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민수 중령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가족도 아닌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한민수 중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민수 중령의 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한민수 중령은 제게 그저 협력해야 할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전우였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전우 말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그 사이에 흐른 시간과 변화, 그리고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유대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아침마다 한민수 중령과 함께하는 체조도, 철저한 시간 엄수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기지 구내식당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식판에 담긴 김치찌개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 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셔보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병사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가 제 생활을 바꿔놓았죠.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식 식사를 찾게 됐어요. 주말에는 한국 동료들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완벽한 실패였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제는 제법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한민수 중령의 초대로 처음 한국 가정을 방문했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죠. 한민수 중령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어요. 한민수 중령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분이 정성스레 차린 식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 처음 느껴보는 가정의 분위기였죠. 식사 중에 들려주신 한민수 중령 가족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처럼요. 한민수 중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죠. 주말이면 한국군 동료들과 산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산 정상에서 나누는 도시락, 맥주 한 캔의 여유로움.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국이 조금씩 특별해졌습니다. 회식 자리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제는 즐거워졌죠. 한국 군가를 따라 부르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동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나 봅니다. 존슨 대위,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저도 느꼈어요. 기지박 생활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노부부의 식당은 이제 제 단골이 됐어요. 할머니는 매번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주셨고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 본부에서 온 복귀 명령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복귀 명령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그저 임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곳이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보던 태극기, 수의실에서 늘 밝게 인사하던 한국군 병사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귀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거나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풍경마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느새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인사는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한민수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존슨 대위, 이제 떠나시는군요. 당신은 이제 한국군보다 한국군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민수 중령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태극기 휘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소.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민수 중령도 평소와 달리 감정이 북받친 듯 했습니다. 중령님,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에서 따뜻한 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의 노부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돌아오셔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Come back to Korea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도시락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미국 가서도 우리 김치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였죠. 이미 제 입맛은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혼자 한강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고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한민수 중령과의 훈련, 노부부의 따뜻한 정, 동료들과의 산행.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과도 마지막 한국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제 서툰 한국어에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시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SNS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홈이었다. 잠시 떠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그렇게 포트 후드 기지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미국의 일상이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밤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죠. 첫 주말, 텍사스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노부부의 식당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 할머니가 더 얹어주시던 반찬들이 그리워졌죠. 카카오톡은 이제 제 필수 앱이 됐어요. 한국군 동료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훈련 사진, 회식 사진을 보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죠. 한국 뉴스도 빼놓지 않고 챙겨봤어요. 특히 한민수 중령과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존슨 대위, 언제든 돌아오시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 말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한국 식당을 찾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어느새 한국 물건들로 가득 찼죠. 태극기 휘장, 한민수 중령이 준 기념품들, 할머니가 담아주신 마지막 김치통까지. 동료들은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에릭, 넌 완전히 한국인이 됐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자연스레 숟가락을 찾게 되고 어떤 날은 무의식 중에 한국어가 튀어나오기도 했죠. 주말마다 찾는 한국 식당에서는 이제 제가 단골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입맛을 다 알아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게 나왔어요. 제가 특별히 더 넣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노부부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주 생각났어요. 한강의 야경, 산행에서 나눈 도시락,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악수,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르던 군가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지에서의 훈련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전술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철저한 시간 관리, 부대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 식당에서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였죠. 마이크의 얼굴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에릭, 나 한국 장기 파견 신청했어. 2년 더 있을 수 있게 됐어. 마이크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이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래서 결심했지. 좀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가서 본다면 그곳이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도 한국 장기 파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러실 줄 알았단다. 사실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단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드리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장기 파견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무르려면 언어는 필수니까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죠. 매일 밤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어요. 한민수 중령에게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중령님, 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요. 한민수 중령의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전우니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소. 주말마다 한국 식당에 가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 곧 한국 다시 갈 거예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서툰 한국어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 방의 풍경도 바뀌었어요.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고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와 필기장이 가득합니다. 장기 파견에 필요한 서류들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죠. 매일 밤 한 페이지씩 한국어를 공부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사랑했던 나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죠. 책상에 앉아 오늘도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써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한 생각이었죠.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치열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저력, 인정 많고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한민수 중령과 노부부를 통해 배운 한국인의 마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걸. 한국은 제게 그런 가르침을 준 소중한 곳이에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달이 한국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곧 그 달빛 아래에서 또 다른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판매가 아닌 전략적 동맹의 확장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실전 배치력이었어요. 한국은 무기 시스템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합 시스템으로 패키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품별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턴키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법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비결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회의실의 불이 다시 켜졌어요. 이정훈 대령은 제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열고 메모를 확인했어요. 그동안 자동으로 정리된 노트가 있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진짜로 놀랍다. 이정훈 대령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후에는 실제 장비를 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도 머릿속은 방금 본 정보들로 가득했어요. 브룩스의 말처럼 미국 기술을 흉내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미국이 우월한 개별 기술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그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실전에 적용할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중소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중심 국가의 위상이 뚜렷했어요. 저는 오후 일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잘못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정훈 대령은 저를 평택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현대적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정훈 대령은 오늘 볼 실전 훈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KF-21 실기동 훈련, AI 드론 시뮬레이션, 자율 로봇 병력의 전투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택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특수 군사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군사시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들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벽면이 터치 인터페이스로 작동했고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KF-21 실기동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관제실에서 바라본 훈련은 압도적이었어요.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KF-21이 하늘을 날고 있는 동시에 조종석 내부에서는 증강현실로 가상의 적기와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정훈 대령은 이 시스템이 실전 경험 없이도 조종사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AI가 실시간으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미국의 F-35 훈련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접근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AI 드론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수백 개의 마이크로 드론이 집단 지능을 형성하는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자율적으로 편대를 구성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표적을 식별해 대응했어요. 이 드론들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통신이 두절되어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율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로봇 병력의 전투 시연장으로 안내받았어요. 여기서는 사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형 전투 로봇이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지형을 극복하고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특히 이 로봇들이 인간 병사와 함께 운용될 때 보여주는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데이터 분석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오늘 진행된 모든 훈련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며 새로운 전술을 생성하고 있었어요. 이정훈 대령은 이것이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클레인 씨, 미국은 개별 기술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정훈 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고 운용할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집중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평가해온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였지만 실제 무기 체계의 효율성은 그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활용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한국은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 문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개별 부품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셋째 날 일정은 뜻밖에도 강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방산 기술만으로는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심 투어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그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 거리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돌과 가상 만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식당에서는 AI가 고객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메뉴를 추천했어요. 패션 매장에서는 디지털 가상 피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저를 한국문화기술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박윤서 박사는 문화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경제 모델과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우리에겐 군사만이 전략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소비할수록 그 신뢰가 방산에도 따라옵니다. 박윤서 박사의 말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문화 수출이 국가 브랜드와 신뢰도를 높이고 이것이 방산 수출로 이어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가 국방 산업과 연결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현상을 전쟁의 확장성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전장이 아닌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경쟁이었어요. 한국은 군사력만이 아닌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노트북에는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군사기술 평가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한 첫날, 여러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니 장은 제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브룩스는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자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아마 그는 제 보고서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었겠죠. 보고서 작성에 사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때로는 이정훈 대령이나 박윤서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닌 미국 국방 전략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어갔어요. 마침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핸더슨 차관보부터 각군 대표, 정보부 책임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브룩스도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에 대한 현지 평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이 아니라 기술 통합과 실전 적용 능력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한국의 방산 기술 현황과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문화기술과 군사기술의 융합, 데이터 중심 전투 체계, 민간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전환 능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미국과 다른 접근법으로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 접근법을 고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브룩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반면 핸더슨 차관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제안하겠소? 맥클레인,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공유를 넘어 전략적 사고방식의 교류까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본 후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선언한다. 맥클레인, 자네가 책임자가 되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기념물들이 먼 지평선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니 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이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대국의 그림자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나라, 겸손하게 배우면서도 대담하게 혁신해온 나라. 이제 미국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임무를 앞두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정훈 대령이 선물로 준 한국 전통 도자기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교한 디테일과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닮아 있었죠.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서 나가는 법을 배운 나라. 결국 진정한 혁신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서 시작됨을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되찾아야 할 정신이 아닐까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 마음가짐. 오늘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을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녹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 발령을 신청한 미군의 숫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근무 요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긴급 조정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심리학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3대째 군인 가문의 자손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저희 일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한국에 간다고. 책상을 내리치자 국방부의 하얀 벽이 내 울림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모장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뛰고 있었죠. 브라이언 대위, 주한미군 심리상담 파견,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뇨? 다른 곳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유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기가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영원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간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술에 파묻혔죠.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완전히 타락한 채로 군을 떠나셨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한국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겼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어온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미군들을 완전히 졸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대통령도 없는 그런 나라는 그냥 서로 전쟁하다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사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굳은 채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최근 제 상담실에 온 병사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모장이 파일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해요.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이 한국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상담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발령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전에는 상담실에서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2번의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고참 병사조차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가족의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다른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간도, 이라크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저는 대학 시절엔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의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멀리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참모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검색 결과 중 저는 믿지 못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angju.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은 미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결코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저는 서랍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판문점에서 197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이 놀라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죠.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진행에 의아했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다음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 이러면 2시간은 걸릴 텐데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하군. 중얼거리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동작도 군인처럼 정확했죠. 호텔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해 주변을 살폈어요. 도로 위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마치 경주 선수처럼 차선을 바꾸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모든 차량이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군대 훈련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면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는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카드를 대자마자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너무 쉽고 빠른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택시 타면 지갑 꺼내고 카드 긁고 서명하는 데만 5분 걸리는데 이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내밀자 순식간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넸어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모든 체크인 절차가 1분 안에 끝났죠. 미국 호텔에서는 보통 대기 시간부터 서류 작성까지 최소 10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이 나라의 화려한 전경조차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 왔죠. 미리 방을 점검하고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이 효율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기지 정문에 다가서자 익숙한 미국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다른 주둔지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밝아 보였죠.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미군 심리상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관광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군 기지의 상담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책상에 앉아 첫 번째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등병이 첫 번째 상담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기지 밖에서 식사를 해도 주문하고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인터넷도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르고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상담은 제니퍼 밀러 하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물었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난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가 40분이면 끝났어요.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미국이었다면 예약만 몇 시간, 대기는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면 바로 가서 진료받고 돌아옵니다.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를 미군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이후 로버트 팔머 중사와 세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을 물었어요. 음식 배달 시스템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먼저 사과 전화가 왔고 음료수도 서비스로 보내줬습니다. 배달이 30분 지나도 안 오면 가게에서 먼저 사과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픽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베럿 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음식, 쇼핑, 서비스. 모든 미군들이 이 나라의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기지를 나와 한국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말대로 이 나라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직접 도시를 돌아봐야겠군.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말한 이 완벽한 나라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며 직접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했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이 신호장애로 5분간 연착됩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출구나 다른 노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전술 이동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5분 지연의 대체 경로를 찾다니. 미국에서는 30분 지연이어도 그냥 기다리는데 저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방향을 안내했고 사람들의 흐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심에 도착해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익숙한 스타벅스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앞에 4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오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5개의 주문이 단 2분 만에 모두 처리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국의 스타벅스라면 적어도 15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량이었습니다. 음료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미국보다 빨랐습니다. 다들 목적지가 뚜렷한 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에는 시내를 걷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큰 도로 한 구간이 통제되어 있었어요. 공사 인부들이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내일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도로 공사를 끝낸다고. 미국에서는 몇 주는 걸릴 텐데 믿기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로는 완전히 새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공사 중이던 도로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걸릴 공사가 하룻밤 만에? 점점 병사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율성 이면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노동자들의 과로나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시스템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심리 상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효율성과 속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군 장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저의 심리학적 통찰이 한국군 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군의 심리 상담 체계, 미군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김 대령이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물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며 제 할아버지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이클 베럿 중령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이 한국군에서도 잊지 못할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외롭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날에 대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김 대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시 당신의 할아버지를 지키려다 희생된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으며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군 최규식 하사와 박정호 일병이 베럿 중령을 보호하려다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게 죽었다고, 한국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들어왔는데 김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군 2명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김 대령은 냉전 시기였고 양국 정부 사이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외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최규식 하사의 가족들이 아직 서울에 살고 있으며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 한 한국군 병사들의 존재는 제가 한국에 품어왔던 모든 편견과 분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는 단순히 표면적인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함께 싸우는 동맹의 품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 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념관 입구에서 만난 김대령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폐허가 된 모습, 난민들의 행렬,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 보았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서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폐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느리면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이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이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되는 건가요? 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는 결심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했어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효율성은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최적화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서울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도 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싸우셨으니까요. 김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분노와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도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어요. 최규식 하사의 가족을 만난 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 대신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어요. 최 하사의 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매료된 이유,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되어가는 날, 원래대로라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어요. 병사들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상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워싱턴의 참모장과 연결되었어요. 베럿 박사, 3개월 임무 수행 고생 많았소. 내일 귀국 비행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근무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참모장의 표정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의 효율성과 속도,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모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 처리하겠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최규식 하사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지만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대신 짐을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이 떠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편견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더 넓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였다. 이 나라에서 나는 인내와 화합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배웠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화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 빠른 나라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